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 18번째 에피소드, 마지막 에피소드인 페넬로페 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블룸의 아내이자 부정한 페넬로페인 마리온 블룸, 예칭 몰리의 온전한 의식의 흐름에 따른 독백의 장입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아내였는데 몰리는 부정한 페넬로페에 속합니다. 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이스는 이 작품을 위해서 16년을 생각하고 7년을 쓰면서 보낸 작품입니다. 레오폴드 블룸의 모험은 마침내 몰리의 침대에서 그 끝을 맺습니다. 몰리의 독백을 통해서 또 하나의 층이 생깁니다. 블룸과 스티븐 그리고 몰리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레이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타카 장의 마지막 마침표가 실질적인 작품의 마침표임을 조이스가 표현했다고 봤는데요. 이 장에는 2개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타카 장과 이 페넬로페 장은 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혼란은 조이스가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이스는 어떨 때는 이타카가 작품의 종결이고 페넬로페는 시작, 종강, 끝도 없는 일종의 종곡, 피날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최후의 말은 페넬로페에게 맡겨져 있다라고도 하고요. 몰리가 책의 중심이고 책이 몰리의 위에서 맴도는 그런 축이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타카로서 충분했지만 새 인물, 우리 이 소설의 주요한 새 인물인 블룸과 스티븐 그리고 몰리, 이들의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서는 페넬로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블룸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사실상 몰리였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등장하지 않고도 늘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지난 에피소드를 하면서 마지막 권인 24권의 내용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난 영상에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상으로는 이 에피소드는 한밤중인 오전 2시를 넘긴 시각입니다. 블룸은 돌아와서 침대에 자신의 옆에 지금 누워 있는데 몰리가 잠에서 깬 건 14번째 에피소드인 태양신의 황소들, 국립산부인과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오랜 동안 가물었던 더블린에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던 바로 그 시각이죠. 그래서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그 천둥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깼던 겁니다. 그러니까 몰리는 천둥 소리가 자신의 부정을 벌하는 하늘의 소리 같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이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몰리에게는 일종의 무쓸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동시적으로 좀 압축되어 있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고요. 일종의 몰리에게 시간이란, 인생이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여러 양상일 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단 2개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타카장에 마침표를 해서 더 이상 마침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2개의 마침표가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아주 긴 총 8개의 일종의 단락처럼 되어 있는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정도의 분량으로 김종공 교수님의 번역본으로 보면 시각적으로도 이 장이 얼마나 구분되지 않고 흐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총 8개의 단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도 원서로도 보면 대문자, 소문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도 몇 자 들어가 있는 데서 시작할 뿐이고 대문자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마침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yes로 이 장은 마무리되고요. 이 전체 율리시스는 yes로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마침표가 또 있습니다. 이 장은 온전한 몰리의 의식의 흐름에 따른 내적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입니다. 어떠한 서술자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데요. 바로 앞에 이타카 장이 서술자에 의해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장악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면 이 장은 전혀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이타카 장의 그런 서술자가 장악한 그런 그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몰리의 독백처럼 순전한 내적 독백으로 되어 있는 이 양극단 사이에 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 소설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의 시작은 달걀 2개를 곁들인 아침 식사를 침대에서 먹고 싶다고 블룸이 잠자기 전에 말했던 것에 대한 몰리의 반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장 이타카장에서 언제 블룸이 이런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블룸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소설에서는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조이스는 그런 것을 또 해냅니다. 어쨌든 몰리는 이 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블룸과 몰리가 처음 등장하는 네 번째 에피소드인 칼립소에서 블룸은 몰리의 아침 식사를 만들면서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한동안 이 부부의 일상생활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에서 소설은 변화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소설을 읽는데 중요한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불륜에도 딱히 뭐라 하지 못했던 블룸의 소심한 복수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가부장으로서 권위를 되찾겠다라는 의미의 선언이 담긴 명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장에서 블룸은 체념 그리고 태연의 태도로 몰리의 보일런과의 관계를 그렇게 체념과 태연함을 가지고 대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몰리와 자신은 여느 부부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일상을 꾸려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보코프는 보일런과의 관계를 용인하고 다음 월요일에 다시 보일런과 몰리가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관계를 계속하도록 허락했다는 그 단순한 사실, 그것 때문에 몰리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나보코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아내의 아침 식사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아내에게 자신의 아침 식사를 침실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다라고 나보코프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처럼 가부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명령조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조이스가 블룸을 캐릭터화할 때의 그 성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블룸의 진심은 그 몰리 옆에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앞장에서 이야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몰리에게 들려줬다라는 것도 또 블룸의 진심일 것입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돌아와 처참한 산류까지 마친 뒤에 페넬로페 옆에 누워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줬던 오디세우스처럼 블룸도 또한 자신의 하루를 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블룸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몰리는 놀라고 남편의 일종의 변태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팍다식한 것, 남편 블룸에 대해서 지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남편을 회상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백을 이어나갑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 앞으로에 대한 걱정, 기대를 몰리 특유의 이제 활력, 관능적 상상력으로 거침없이 의식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유혹의 시선을 보냈던 모든 남자들, 그리고 착각, 보일런에 대한 생각, 늙어가고 또 생활에 찌들어가는 자신의 삶에 나타난 활력이면서 기쁨인 보일런. 그러나 결코 보일런은 몰리를 만족시키는 남자는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또 그들과 있었던 성적 유희들을 회상하지만 결국 몰리는 지금의 남편 블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또 남편이 데리고 온 스티븐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스티븐이 11살 때 몰리는 그를 봤습니다. 그때 몰리는 아들 루디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루디와 스티븐은 11살 차이가 나는 거고, 마침 그날 본 스티븐은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오늘 1904년 6월 16일 그날 스티븐을 본 것입니다. 몰리의 상상은 모성 가득한 심성으로 스티븐을 생각했다가도 어느새 그와 연인이 된 자신을 상상하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몰리는 블룸과 가장 좋았던 관계, 즉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과거, 그러니까 블룸에게 구원하도록 만들었던 그 호우드 언덕, 이 호우드 언덕과 관련해서는 블룸이 그때 일을 또 회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호우드 언덕에서 두 사람의 그 아름다웠던 날을 회상하면서 상상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7줄의 그 문단에서 예스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1922년 판 옥스퍼드로 판을 보면 이 예스만 9번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은 이렇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그리고 그래 나는 네라고 말했어. 좋다고 말이야. 이게 이제 김성숙 교수님의 번역이고요. 김종공 교수님은 그리하여 그렇지 나는 그러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네. 이제 이게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블룸으로 하여금 구원하도록 시선으로 유혹을 하는 거고요. 블룸이 역시 몰리에게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승낙하면 예스라고 대답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몰리가 그러겠다고 예스라고 대답을 한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대단원의 막의 마지막은 이 두 문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의 단어는 yes 이렇게 끝납니다. 이른바 최후의 yes입니다. 그럼 이제 이 장에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실 저도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장인 이 페넬로페 이 에피소드가 왜 필요했는지, 이 에피소드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 블룸, 스티븐, 몰리에 대한 이해의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이스는 이 에피소드를 몰리의 편지 형식으로 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아내 로라의 그 바람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블룸과 조이스는 거의 비슷하죠. 로라가 남자에게 보낸 그 음란한 편지를 보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소설에 쓰려고 했다는 건데요. 조이스다운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조이스의 아내 노라와 몰리의 친연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라는 그러한 조이스의 그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리시스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리시스에 대해서 읽지도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이스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노라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했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율리시스가 발표되자 당연히 몰리를 노라와 등치시키는 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노라는 이에 대해서 확실히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조이스는 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여자에 대해서 조금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율리시스를 읽기 위해서 이제 읽어야 할 책으로 몇 가지 책들을 가지고 있다고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브렌다 매독스의 노라의 전기도 읽고 싶었던 책인데 중간중간 뭐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읽었을 뿐이지 아직 완독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이 책도 몰리를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몰리가 노라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몰리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몰리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 캐릭터, 뭐 칼립소라든지 나우시카 그리고 거티 이런 캐릭터들이 조금씩 섞여 있지만 조이스는 특히 그 키르케장에서 포주였던 벨라 코엔의 아내 노라의 특성을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라 코엔, 노라, 몰리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몰리는 어머니의 부재 속에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는데요. 블룸과는 4살 차이고요. 블룸이 1866년생으로 그러니까 1904년으로는 38살이고 몰리는 1870년 34살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아일랜드인이고 아버지는 영국령인 지브롤터의 스페인계 유대인 군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왜 지브롤터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브롤터는 스페인 남단 이베리아 반도 남단 끝에 있는 반도입니다. 조이스도 노라에게도 이 지브롤터는 낯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요. 또 어떠한 연고도 없었던 곳인데 왜 지브롤터의 태생으로 삼았을까요? 이 지브롤터는 오디세우스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의 방향은 지브롤터로 향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자꾸 서쪽으로 향하는 모험이었습니다. 물론 신들의 그 노여움을 사서 표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서쪽으로 죽음의 땅으로 알려진 이 서쪽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칼립소가 있던 오기기아라는 섬이 세상의 서쪽 끝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의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지중해의 서쪽이고 그래서 유혹이라는 주제와도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신들에 의해서 금기시되어 있는 지역인 것이죠. 그곳을 오디세우스는 이제 표류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곳으로 간 겁니다. 나중에 단테는 신곡에서 이 오디세우스를 지옥에 있는 곳으로 그립니다. 교만과 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교만이라는 게 바로 이 하느님이 금지하는 서쪽의 땅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 그 교만 때문에 지옥에 빠진 겁니다. 또한 사기 혐의는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을 꼬드겨서 그곳으로 가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거짓된 말들, 이것이 사기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교만과 사기 혐의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리는 칼립소와도 친연성을 갖습니다. 블룸과 몰리가 등장하는 첫 에피소드가 바로 4번째 에피소드인 칼립소장이었기 때문이죠. 지브롤터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들여가 보면 이러한 맥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일랜드로 왔고 또 블룸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1888년 결혼했고 지금 결혼 16년 차입니다. 15살 갓 생일이 지난 첫째 딸 밀리가 있고 그 후 아들 루디가 1893년 12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루디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고요. 아들 루디와 스티브는 11살 차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호메로스의 페넬로페는 대부분 방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학살을 벌일 때도 아테네에 의해서 잠을 자는 거죠. 잠, 침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넬로페는 충실하게 오디세우스를 기다렸고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을 때 영리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것 같았고 또는 모른 채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시험하죠. 바로 침대라는 것을 가지고요. 그러나 조이스의 페넬로페는 20세기의 여성입니다. 원조 페넬로페가 구원자들에 둘러싸여서 결혼을 강제당하는
여성이었지만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20세기 페넬로페는 몰리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지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밤에 낮 동안 짜놓았던 것을 마음껏 풀어놓습니다. 사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정숙한 아내의 대표적인 여성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호메로스가 페넬로페에게 많은 할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페넬로페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해놓았고요. 몰리는 그런 원조 페넬로페와는 좀 다르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몰리 역시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굉장한 성적인 에너지가 넘치면서 끊임없이 그런 상상들을 하고 실제로 수많은 남자들에게 유혹하는 그런 여성이었지만 실질적인 관계, 특히 혼외정사로 이어진 것은 보일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몰리의 의식의 흐름에 따른 독백에 의해서 드러난 게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들과도 성적 유희를 즐겼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몰리가 거부를 한 걸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이어지는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블룸에 대해서는 변태적인 성향이라든지 생활에 있어서의 쪼잔하고 인색함 그런 것들을 탓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파헤치면서 들어가 보면 역시 미련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페넬로페와 아주 동떨어져 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5번째 단락쯤 왔을 때는 이제 몰리는 앞에서의 그런 아주 성적인 그 상상과 굉장히 넘치는 에너지로 절정에 스스로도 도달할 정도로 그렇게 상상을 했다면 이제 5번째 단락쯤 왔을 때는 자신의 어떤 본심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드러납니다. 지브롤터에서 보냈던 날들에 대해서 회상하는데요. 권태를 느꼈습니다. 군대들, 똑같은 나날들의 연속. 그 남자들은 몰리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블린에서는 더더욱 따분합니다.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을 충만하게 해줄 그 무언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몹시도 바라던 것을 주고 내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느끼고 있고 바로 그것이 보일런입니다. 그러나 보일런은 교양이 없습니다. 교양이 부족하고 몰리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더블린에서는 옛날과 달리 기회 따윈 없다고 느낍니다. 그거는 몰리가 육체적으로도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이건 진짜건 사랑이란 당신의 나날과 생애를 채워주고 늘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주위를 새로운 세계로 보이게 해준다고 믿는다. 1904년 6월 16일은 무더웠습니다. 몰리에게는요. 그녀의 이러한 열은 그녀의 생활이 주는 질식할 듯한 더위, 권태를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엠마 보바리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엠마 보바리처럼 몰리 역시 권태를 느끼고 있으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녀의 마음과 나날을 채워줄 어떤 낭만적인 관계입니다. 엠마 보바리가 책을 통해서 그 상상력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남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다면 몰리는 책 이거는 아니죠. 그녀의 남편 블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고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조회할 뿐인 진실된 연애 편지를 쓰지 못하는 애인 보일런을 갖고 있다는 것이 몰리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룸과 몰리의 관계의 소원함이 무엇 때문에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블룸이 아버지의 자살과 뒤이은 루디, 아들의 죽음, 그리고 몰리 역시 아들이 죽은 이후로는 어떠한 활력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루디의 죽음 때문에 두 사람은 그런 소원함을 가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그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권태, 무기력, 이런 것
것들 때문이었을 거라는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페미니즘 비평 쪽에서 바라보는 율리시스에 대한 건데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브렌다 매독스의 이 노라라는 책에서 이 저자 브렌다 매독스는요, 조이스가 당대의 그 페미니즘의 도래를 보았고 그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텍스트에 쓴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이스는 페미니즘 관점에서도 이중성을 보입니다. 혹은 모호함. 그는 성차별주의자였고요.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조이스는 공공연히 아는 게 많은 여자를 싫어한다라고 떠벌리며 다녔다고 하죠. 그렇지만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결국 실비아 비치라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에서 출판을 하게 됐고요. 평생 그를 재정적으로 후원한 그 해리엇 쇼 위버도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협조를 통해서 조이스도 아마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을 싫어했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되고 조이스와 로라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욕을 얻어먹는 것도 있기는 했지만요. 율리시스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조이스는 이 소설이 어렵다면 인생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빼박이네요. 클리프턴 패드먼. 제가 율리시스 처음 그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 클리프턴 패디만의 평생 독서 계획에서 율리시스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에베레스트와 같은 이 율리시스는 거대한 산이라서 단번에 오를 수는 없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이 산의 정상에 오르면 아주 풍요로운 광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나보코프가 소개하는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이자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버나드 쇼는 이 작품을 이제 몽상이라고도 했습니다. 몽상이지만 문명의 역겨운 일면에 대한 진실한 기록이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겨운 책이다라고도 읽히잖아요. 문명의 역겨운 일면을 진실하게 기록했으니까 역겨운 모습들을 담았을 수밖에 없는. 버나드 쇼는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평가들이 있었고요.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지만 20세기 초반을 여는 위대한 모더니즘 문학으로서 율리시스는 여전히 읽히고 있고 여전히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기도 한 것은 변함이 없고요. 이 소설의 마지막은 몰리의 긍정의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블룸은 다음날 아침에 달걀 2개를 곁들인 식사를 침대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룸과 몰리의 삶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이스와 로라는 1904년 6월 16일 만남 이후에 율리시스를 발표하기까지, 그러니까 최초 발표인 1918년이면 14년이 되는 해고요. 그 뒤에 4년 뒤인 1922년이면 18년이 되는데요. 마치 블룸과 몰리처럼 두 사람은 비슷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스티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율리시스를 쓰는 작가가 되었을까요? 수많은 분석서나 해설서, 참고도서에는 스티븐의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 역시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이스는 이 소설이 아일랜드의 파우스트 같은 작품이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파우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지가 궁금한데요. 아마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파우스트가 아니라 자신은 율리시스가 되고자 했다고 하니까요. 그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젊음과 환희를 사고자 했던
파우스트. 그래서 나는 영원히 육체를 긍정하는 자이다라고 조이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가 했다는 나는 영원히 정신을 부정하는 자라고 했던 말과 정확히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아니라 율리시스가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나이 들도록 책만 읽었던 그런 회색과 같은 파우스트가 아니라 생을 긍정하면서 했던 율리시스, 평화주의자이며 아버지, 방랑자, 음악가, 그리고 예술가였던 그런 율리시스가 되고자 했다라고 조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리의 마지막이 Yes, I said yes, I will, yes 이런 문장으로 끝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이스는 이타카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마침표, 잠으로 끝나는 그 마침표와 페넬로페, 몰리의 예스 그 사이에 이 작품의 진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네요. 이 책을 추천하겠느냐? 등반을 좋아하신다면 yes. 세상에 책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이상 제임스 조이스의 1922년작 율리시스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영상으로는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 또 아마 계속해서 율리시스 조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책으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020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점 챈들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